이 사기 열전은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열전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어요. 근데 이 글은 노자, 한비. 한비는 누구냐면 한비자.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노자와 한비자의 열전에 장자가 들어 있어요. 장자 이야기가. 노자 열전 바로 뒤에 조금 실려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제공해 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인용문이 있을 텐데 그 글이 전체가 장자에 관한 전문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한 하나 둘 셋 네 단락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고요. 요 글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장자에 관한 그러니까 엄밀하게 어찌됐건 그 글은 장자 열전이라고 거기 실어놓은 짧은 글은요 장자에 관한 객관적 기록의 거의 유일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마천이 쓴? 네. 그러니까 사마천이 쓴 거는 중국 고대에 있는 옛날 사람에 관한 아주 원자료를 항상 해요. 노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글을 뽑으면 어찌됐건 사마천 글도 인용을 해야 돼요. 뭐 공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물을 이야기할 때 사마천의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데 사마천의 이 이야기가 장자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장자는 몽지방 사람으로 이름은 주이다. 그래서 장자는 이름은 뭐냐면 장주입니다. 장주. 네, 장주. 그리고 몽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보통은 아마 송나라 땅이 아니겠느냐라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초나라 땅이 아니겠느냐라는 사람도 있는데 모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애매모호해요. 그는 일찍이 뭐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장자는 몽지방. 네. 그는 일찍이 몽지방의 칠원이라는 곳에서 벼슬아치 노릇을 했고 칠원은 뭐냐면 칠은 오칠할 때 이 칠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칠원은요 하나는 아마 온나무 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가 아니었겠느냐 뭐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게 오칠을 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거나 오칠을 하는 일을 했던 이제 그런 걸 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오칠은 제기 같은 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관리했던 사람이 아니었냐. 일종의 이제 약간 기술직 공무원 같은 거죠. 요즘으로 하면. 벼슬아치 노릇을 했고 양해왕 제선왕과 같은 시대 사람이다. 양해왕 제선왕과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에 중요하냐면 요 둘은 어디 나오는 사람이면 맹자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장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맹자랑 동시대 사람인 거예요. 재밌게도 맹자는 장자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했고요. 장자도 맹자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는 학문이 넓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걸 알았다는 거죠. 자팍다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학문의 요체는 노자의 말에서 시작하여 노자의 학설로 돌아간다.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사마천 이 이야기한 뒤로 많은 논란이 낳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요 이야기는 사마천의 해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자랑 장자랑 그렇게 관련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에 실려 있습니다. 관련 없어? 네, 관련 없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좀 다르게 읽어야 된다. 이 둘은 좀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 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천천히. 10여만 자에 이르는 그의 책은 대부분 우화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정보가 중요한데 첫 번째 10여만 자에 이른다. 근데 지금 장자는 글자 수를 이게 10여만 자라고 하는 한자 글자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책으로 10여만 자 한글로는 그렇게 분량이 많은 글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자로 10여만 자면 꽤 분량이 많은 글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 장자는 약 6만 7천 여자인가? 5만? 일단 제가 헷갈리긴 하죠. 6만 여자 좌우예요. 뭐 10만 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마천이 기록했을 때 장자가 우리가 읽고 있는 장자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마천 시대에 장자라는 책이 있었을 거예요. 장자의 이름이 달린. 근데 그 책이 전해 오면서 깎인 거죠. 잘려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량이 상당히 많다. 근데 6만 자도 꽤 많은 편이에요.
아주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의 책은 두 번째 대부분 우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우화라는 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화라고 할 때 이제 제가 아주 강하게 이제 나중에 읽으면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릴 텐데 우화라는 표현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우화는 빗댄 이야기란 뜻이에요. 우화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우화하면 이솝우화를 자꾸 생각해서 그런지 맨날 우화하면 맨날 무슨 뭐 교훈을 준다고 막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우화라고 하면 이제 우화라는 표현을 그렇게 써요. 근데 우화는 빗댄 이야기라는 거고 빗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지어낸 이야기한 뜻뿐만 아니라 장자가 필요한 걸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마음껏. 네. 그래서 보면은 장자에 실제로 다양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나무, 벌레, 동물, 뭐 산천 막 이런 게 등장하기도 하고 인물도 등장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화를 이야기가 토막토막이에요. 그래서 이 우화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인 이야기를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공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공자를 연속적인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멀티 유니버스처럼 생각하면 돼요. 앞에 이야기했던 공자와 뒤에 얘기했던 공자가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자가 공자라고 하는 인물을 끌어들여서 말했을 때는 어떤 이제 생각이 있었겠죠. 그 생각을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는 어부, 도척, 거여편을 지어서 공자 무리를 비판하고 노자의 가르침을 밝혔다. 외루허 항상자 같은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부, 도척, 거여편은 우리 세미나에서 읽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외 자편에 속해 있는 글이고요. 나름 유명하거나 재밌는 글이긴 해요. 어부는 어부가 나옵니다. 네. 도척은 도척이라고 하는 옛날 도둑놈이에요. 도나 척이나 쉽게 하면 다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도둑놈이 좀 여기는 더 나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사람도 잡아먹고 막 이런 식 같은 느낌으로. 거협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상자. 네. 상자보다는 뭐에 적당하냐면 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부 편에서는 어부가 이제 공자를 꾸짖어요. 어부가 너 뭐 모른다라고. 도척 편에서는 공자가 도척을 조금 이제 개과 천선 시키겠다고 찾아가는데 혼쭐이 납니다. 거여 편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뭐 유학자들 무리들을 비판하긴 하는데 거여편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그거예요. 유학자들이 이야기만 전체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고를 만드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금고는 소중한 걸 보관하는 거잖아요. 왜 소중한 걸 보관하냐면 소중한 걸 왜 여기 금고에 보관하냐면 아무나 못 가져가게. 근데 장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금고가 단단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도둑이 정말 큰 도둑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금고를 갖고 도망쳐요. 딱 가지고. 근데 이게 막 도망갈 때 덜덜덜덜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 금고에 자물쇠가 약하면 도둑도 걱정하겠죠. 그래서 금고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누구에게 이익이냐? 큰 도둑한테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 금고의 비유는 나라에 관한 어떤 정치나 어떤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자의 무리를 비판하고, 즉 유학자들 비판했다는 뜻입니다. 노자의 가르침을 밝혔다. 그러니까 노자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밝혔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조망하거나 해석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앞에랑 연결하면 저는 생각이 좀 다른 편이고요. 예. 외로와 항상자는 지금 장자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잘려나간 부분에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꾸며낸 이야기는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조금 더 계속 읽어볼게요. 장자는 빼어난 문장으로 세상 일과 인간의 마음을 살피고 이에 어울리는 비유를 들어 유가와 묵가를 공격했다. 유가와 묵가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제 대표적인 사상가들입니다. 네, 여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빼어난 문장이라는 게 중요해요. 장자는 글을 잘 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글을 진짜 쓰지 않았다면 이야기를 꽤나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는 이게 뭔가 후대 사람들에게 문장의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원천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당대의 학문이 무르익은 위대한 학자들도 장주의 공격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때 장주는 장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가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재밌게 지은 것이 아니라 좀 날선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풍자. 네. 풍자랑 재밌는 이야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이야기는 재밌게만 하면 되지만 풍자는 늘 비꼬거나 누구를 찌르거나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약간 장자가 그런 이야기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거센 물결처럼 거침이 없으므로 왕공이나 대인들에게 등용되지 못하였다. 거센 물결, 거침이 없다가 신경 쓰지 않고 말했다는 뜻이에요. 왕공 대인은 높은 사람들 싫어해요. 좀 적당히 말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장자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게 마음가짐이나 이게 태도가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마천이 소개하는 장자의 간단한 생애. 간단한 생애라는 게 얼마 없습니다. 어제 태어났는지 몽. 근데 어딘지 몰라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대충 맹자랑 비슷한 시대를 살았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칠원 같은 데 관리였대. 한때 기술직 관리였대. 그 다음은 장자 책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도 장자를 읽어봐도 장자 알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조금 더 정보가 있다면 아내가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장자를 읽어보면 장자 아내가 죽는 장면 나오거든요. 장자가 노래 부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몇몇 있었을 것 같다. 뒤에 나오고 장자 가난했다. 뭐 이런 가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 이외에는 뭐 거의 정보가 없습니다. 물론 뭐 친구가 있었다, 해시라는 친구가 있었다, 뭐 등등 있는데요.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초나라 위왕은 장주가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 많은 예물을 주고 재상으로 맞아들이려고 했다. 맨날 왕들은 꼭 그래. 예, 그렇죠. 왕들이 그러죠. 그러나 장주는 웃으며 초나라 왕의 사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천금은 막대한 이익이고 재상이라는 벼슬은 높은 지위지요. 그대는 교제를 지낼 때 희생물로 바쳐지는 소를 보지 못했소. 그 소는 여러 해 동안 잘 먹다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결국 종묘로 끌려 들어가게 돼요. 이때 그 소가 몸집이 작은 돼지가 되겠다고 한들 그렇게 될 수 있겠소. 그대는 더 이상 나를 욕되게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시오. 나는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논일며 즐길지언정 나라를 가진 제후들에게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오.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고 싶소. 라고 끝납니다.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는 장자에 얽힌 하나의 에피소드인 거죠. 이 에피소드는 장자에도 비슷하게 실려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실려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꿈꿨을 거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근데 장자는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희생. 즉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은 드물고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자기는 살지 않겠다는 거죠.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봤자 뭐해? 그거는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장자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소의 비유가 정확히 그걸 보여주죠. 소가 잘 먹잖아요. 특히 이게 제사에 바쳐진 소입니다. 국가제사에. 비단 옷을 입고 털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아마 뭐 그 예방 접종도 시켜줄 거고요. 예. 맛있는 거 항상 뭐 씻겨주고 살아도 좋게 해주겠죠.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제사에 쓰려고. 돼지는 옆 동네 돼지는요 똥구녕에 뒹굴고 아무거나 먹고요 지 멋대로 살아요. 지저분하죠. 그래서 맨날 소가 비웃었겠죠. 아이 지저분한 시키. 너는 뭐 이렇게 못났냐? 근데 결국은 누가 더 나으냐? 라는 질문을 장자는 던지고 그런 식의 질문이나 관점이 장자의 독특한 어떤 스탠스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네. 그 종묘로 끌려가더라도
예. 소가 되고 싶어서 맞아. 그런 사람들 있죠. 예,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도 사실은 다루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책이 모든 사람 아니, 어떤 책이 모든 사람한테 의미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책은 없어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뭔가 그 책에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책이 누구에게 의미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장자는 그럼 결국 어떤 사람에게 의미 있느냐? 이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끌려가는 소처럼 내가 콧뚜레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장자 같은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일 안 하겠죠. 예,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장자 같은 책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소가 되더라도 나는 뭐가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이거 장자 같은 책 읽으면 위험합니다. 도움이 절대 안 될 거예요. 예. 만약 내가 사회적 성공과 부귀 영화를 노리고 있다면 장자라는 책이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